2025년 9월 2일 러시아와 중국, 몽골의 각 국가 정상들이 모여 3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지역 협력을 넘어선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항하는 반서방 연대의 주축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각 국가의 이해 관계를 넘어 탈서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국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서명합니다. To China through power of Siberia 2 pipeline, which would help to divert a lot of the gas. A new pipeline being set between Russia all the way to China.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로 불리는 해당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북부 야말 반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지나 최종적으로 중국 동부 지역 내 에너지망에 공급하기 위한 라인입니다. 러시아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대부분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2021년 기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최대 75%, 원유 수출의 최대 60%가 유럽으로 향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수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와 석유의 비율은 각각 10%와 5% 내외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러시아는 급격하게 줄어든 수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회 수출과 중앙아시아 공급망 확대 등으로 전환했지만 가스 수출은 복구하지 못했고 석유 판매를 위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원 특성상 천연가스의 경우 석유와 같이 대체 공급망을 쉽게 마련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가격을 대폭 인하해 경제적 피해를 입더라도 수출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천연가스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지정학적으로 명확한 위협이 대상이 된 러시아에 의존했던 에너지를 상당 부분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와 미국, 중동아랍 국가들과 협정을 맺으며 공급망을 다각화했으며, 이 국가들은 현재 러시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럽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유럽과 러시아의 지속된 갈등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특히 수출이 급감한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연결될 경우 공급망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비교적 저렴해진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변화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두 국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파이프라인 건설을 주도할 예정인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의 주가가 급락해 하루 동안 12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가 더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보여준 반응은 단순히 이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심화된다는 문제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표면상 두 국가의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혔을 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개방한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 내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하는 한편 호주와 중동,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와 천연가스 계약을 맺고 한쪽 공급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수입원이 해상 운송으로 이동된다는 점 때문에 육상 운송에 비해 가격 변동 및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리스크가 컸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운송이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해당 지역이 차단되거나 봉쇄될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육상으로 이어지는 더 다양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2006년 3월 푸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첫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을 위한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알타이 파이프라인으로 정의된 해당 프로젝트 사업은 러시아 북부 노비 우렝고이에서 시작해 수르고트를 지나 고르노 알타이스크에서 최종적으로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추후 야말 반도를 포함한 예정이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존 유럽 위주로 운송되고 있던 야말반도와 노비 우렝고이 가스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다는 행동을 유럽에게 보여줌으로써 공급망 다각화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가스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두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노비 우렝고이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공급 가액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중국에게 원했습니다. 이는 유럽에게 공급망 다각화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중국에게 유럽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할 필요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유럽은 이를 이유로 가격 협상에서 러시아에게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당시 서부의 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크게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중앙아시아 라인을 통해 서부 지역 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가스라인이 주요 에너지 소비처인 동부 지역으로 연결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으로 연결될 경우 알타이 산맥으로 인해 몽골 등 다른 국가들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협상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개입으로 공급망이 차단될 가능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다른 운송 방법보다 러시아가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두 국가의 정상이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6년 체결된 양해 각서는 두 국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합의였을 뿐 20년이 지나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상업적인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급 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과정과 경로국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해당 공사를 맡은 러시아 실무 운영진과 가즈프롬에서 공개적으로 가격 협상 등을 문제 삼았고 중국 고위급 인사들도 해당 라인을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는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석유 파이프라인인 ESPO 건설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및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ESPO 건설과 함께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해석 차이로 석유가 공급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억 달러 이상의 대금 지급을 미루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며 두 국가의 소송 문제로 번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공급원에서 드러난 문제가 알타이 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협상에서도 유사한 긴장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국 러시아가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중국 동부로 연결되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원 라인에 대한 건설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은 기존보다 내륙 지역에 위치한 차얀다 필드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블라가 베센스에서 최종적으로 중국 동부 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한 라인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동부와 서부 두 파이프라인 건설 중 어떤 라인을 먼저 건설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어 해당 라인 역시 건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장궈바오는 중국이 이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여러 서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신장 위구르를 통한 가스 공급량 증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러시아에게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만큼 두 국가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국가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제재가 시작되자 결국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동부 라인인 PS1을 먼저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부로 연결되는 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서부 라인인 알타이 라인을 더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이는 기존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설 라인이 짧았고 라인의 특성상 중국과 유럽 중 판매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부담을 공급자가 부담하고 추후 연결된 에너지의 가격 협상에서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건설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계약 방식으로 인해 구간이 짧을수록 러시아 입장에서 공사비를 더 낮출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중국과의 예외적 마찰이 발생해 해당 라인이 중국에 공급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유럽을 통한 우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부 라인인 PS1은 사실상 중국만을 위한 노선이라는 점 때문에 모든 면에서
러시아는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가 ESPO 석유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했던 중국 정부의 미지급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2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2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같은 날 해당 공사를 주도할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사장은 가격 조건 및 세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협상을 통해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알타이 파이프라인을 논의할 때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알타이 파이프라인 건설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국가가 대외적으로 강력한 반서방 연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실익 위주의 편의적 동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더불어 PS2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몽골이 있기 때문에 알타이 파이프라인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 하며 삼국의 이해 관계가 중국으로 이동되는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국가의 정상이 체결한 것은 실질적인 계약이 아닌 2006년과 같은 단순한 양해 각서에 불과합니다. 2025년 체결된 양해 각서는 구속력이 있는 각서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은 여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체결이 과거 여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응한다는 정치적 퍼포먼스만을 위한 모습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안정적이고 고부가 가치의 시장을 사실상 잃었고 중국은 여러 대체 공급원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협상력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중국에게 가격 협상에서 더 이상 유리한 입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PS2는 유럽 공급가에게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가격 합의에서 더 할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 비용은 국제적 통상 계약처럼 러시아가 부담하지만 저렴해진 공급가는 러시아 내부적으로 해당 거래에 의구심을 불러오기 충분했고 이러한 반발심은 가즈프롬의 밀러 사장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 및 칠러 성향의 언론사들도 해당 합의가 루블과 위안화를 통한 거래라고 밝히며 탈서방, 탈달러와의 시그널로 해석했지만 이 역시 가격 협상 등 세부 조건이 포함된 실질적인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비대칭은 협상 과정에서 가격, 건설 비용, 지불 보증 같은 상업적 사안이 곧 정치,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언제든 현재 러시아에 고립된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두 국가의 에너지 거래에서 보여준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지속된 갈등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실들은 시장에 그대로 표현되었고 가즈프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협상력 불균형, 실무적 복합성, 장기 전략 충돌 등 다양한 이유들로 생긴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마찰을 겪으며 중국과 가까워질 때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반대라는 공통의 이유로 손을 잡았지만 에너지 공급 사례만 살펴봐도 서로 철저히 손익을 계산하는 편의적 동맹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에서 여러 이유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중국에 더 이익이 되려는 거래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섣부르게 공개된 이 라인에 대한 합의가 추후 두 국가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서방 연대를 표방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라인이 될까요? 아니면 많은 곳의 우려처럼 갈등의 씨앗이 될까요?